반갑습니다. 조리기능사 필기대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중보건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공중보건 같은 경우에는 뭐 감염병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만 접해주시면은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주시는 게 가장 정답일 것 같아요. 자, 먼저 공중보건의 목적 보시면은 많이 나옵니다. 자, 공중보건의 목적이라 하면 제일 중요한 얘기가 질병을 예방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질병 치료냐 예방이냐 이 두 가지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공중보건의 목적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사업이다라는 걸로 해서 요 세 가지의 목적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예. 자, 두 번째 보시면은 공중보건의 대상 나와 있습니다. 공중보건이라는 거는 나 혼자만이 대상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 단위가 지역사회의 인간 집단, 나를 포함한 전체의 인간 집단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다음 중 공중보건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나오면은 개인이란 말 나왔으면 그걸 꼭 골라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하는 건강의 정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질병이나 허약의 부재 상태만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모두 완전한 상태를 우리가 건강이라 한다 얘기를 합니다.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다음 중 건강의 정의에 가장 알맞는 것은 1번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 2번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 3번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 4번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모두 완전한 상태. 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그 사회의 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영아 사망률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영아라는 거는 출생 후에 1년이 되지 않은 어린애이죠. 자, 외부 자극에 의해서 가장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출생 후 1년 안에 사망한 영아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라든가 의료 수준이 떨어진다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평가 기준이 영아 사망률이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사람에게 쾌감을 줄 수 있는 온도, 습도, 기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쾌감 같은 경우에는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16도에서 20도 정도의 이제 온도 범위에서 가장 사람이 좋다라고 느낄 수 있고요. 쾌적한 습도는요, 40에서 70%의 습도에서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쾌감 기류는 1초당 바람이 부는 정도가 1초당 1m를 이동할 정도로 선선한 바람일 때가 가장 쾌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예. 자, 감각 온도라 하면요, 기온, 기습, 기류 여기에 플러스로 기류가 들어간다는 거 같이 좀 알아두시고요.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다음 중 감각 온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기온, 2번 기류, 3번 기습, 4번 기압. 그러면은 기압이 빠져야 되니까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외우시고 문제풀이 하신다면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영아 사망률을 나타내는 것 중 가장 옳은 것, 아까 말씀드렸죠? 자, 1년 안에 태어난 아이를 우리가 영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신생아 1000명 중에 사망하는 숫자를 천분비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영아 사망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생후 1년간 출생 1000명당 생후 1년 미만, 그죠? 1년 미만의 아이가 사망한 수를 영아 사망률 얘기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자연환경 중에는요, 일광, 햇빛이 있습니다. 햇빛의 종류에는, 그 일광에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 적외선, 자외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외선이라는 거는 빛의 파장이 가장 짧습니다. 좋은 점이 아주 많죠. 보시는 것처럼 살균의 효과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많이, 야외 활동을 하신다던가 겨울철에 하신다면은 그만큼 건강하게 비타민 D를 형성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 나올 수 있겠죠. 기생충을 사멸해주는 역할도 될 수 있고요. 대신에 좋은 점이 있는 거에 비해서 조금 나쁜 점이 뭘까요? 색소 침착, 기미라든가 주근깨라든가 피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나왔습니다. 이번에 메르스가 뭐 예방 차원에서 나왔을 때도 햇빛에 의해서도 훨씬 더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라는 말도 나왔었습니다. 자, 가시광선이라는 거는요, 이 햇빛 중에서, 일광 중에서, 보신 것처럼 어둡고 밝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시광선이고요. 적외선이라는 것은 파장이 가장 긴 일광입니다. 그래서 열선,
이라고도 얘기하고 따뜻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온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아주 간략한 얘기니까요. 교재 참고하셔서 햇빛이라든가 뭐 다른 그 외 자연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외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갖고 자외선과 가시광선, 적외선 이 세 가지를 다 섞어놓고 고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외선은 아까 빛의 길이가 가장 짧다라고 돼 있었죠. 1번 맞죠? 피부 홍반이라든가 색소의 침착, 피부염,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인체에 비타민 D를 형성한다.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을 훨씬 더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구루병을 예방할 수 있다. 맞죠? 4번 보시면은 열선이라 한다. 아까 열선은 어디라 그랬죠? 적외선이라고 그랬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기온 역전이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기온 역전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기온이 보통 때보다는 달라지는 걸 우리가 역전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위의 온도가 더 낮고 밑에 온도가 따뜻한데요.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겨울철에 특히나 상부 온도가 높고 하부 온도가 낮음으로써 대기오염을 가장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기온 역전 때일 때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공기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뿜고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기를 마시게 되죠. 자, 이 공기가 갖고 있는 조성을 보시면은요, 공기는 78%가 질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약 21%가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보니까 몇 프로예요? 이 두 가지가 99%죠. 자, 이 99% 중에서 산소양이 점점 적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기가 오염이 됐다라고 기억을 하셔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라든가 아황산가스라든가 자, 그 외의 가스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공기가 그만큼 좋지 않은 상태로 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기 오염의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에는 실외 공기 오염의 기준이라는 거. 요것도 기억하시고요. 퍼센트라든가 뭐 서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 참고하셔갖고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와 있네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온도가 아니라 기온 역전일 때, 겨울철에 공기의 흐름이 마땅치 않을 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온 역전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기오염 유발 꼭 기억하세요. 자,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가 많다 그러죠? 일산화탄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은 연탄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냄새가 나지 않고 이거는 아주 독성이 강한 기체입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가 많으면 우리는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피에는요, 혈액에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혈색소가 있죠? 자, 이 헤모글로빈이 누구랑 만나야 되냐? 산소랑 만나야 돼요. 그런데 공기 중에 산소 외에도 일산화탄소가 같이 있다면은 자, 이 헤모글로빈은 누구하고 친하냐? 일산화탄소하고 너무너무 단짝이에요. 산소와의 친화력보다 250배 이상이 친하기 때문에 산소를 만나지 않고 일산화탄소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산소 부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게 답일까요? 조직세포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죠. 답은 조직세포의 산소 부족입니다. 자, 군집독이라는 말 나와 있어요. 자, 군집독은요,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모여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있는데요. 자, 밀폐된 공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다수인이 밀집되어 있을 때 불쾌감이라든가 머리가 아프거나, 그죠? 구토가 나는 생리적인 이상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 화학적 조성의 변화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걸 볼까요? 어떤 뜻이 있는지. 일단 사람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요. 모여있던 공간의 산소는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산소는 어떻게 된다? 산소는 부족하게 됩니다. 자,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요. 사람이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는 많아지겠죠. 그래서 산소는 부족하지만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사람이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기온이 올라갈 수 있겠죠? 예, 기온이 상승하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다 보니까 뭐 냄새라든가 그죠? 좋지 않은 물질 그죠? 이런 것들로 해 갖고 이런 모든 조건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물리적, 화학적 조성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문제로 나왔을 때 다음 중 군집독의 원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나올 거예요. 그런 문제. 그러면 1번 산소 부족, 2번 이산화탄소 증가, 3번 기온 상승, 4번 물리적, 화학적 조성의 변화.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모든 걸 통합적으로 예, 포괄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 화학적 조성의 변화. 그래서 답은 4번을 고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나올 수 있는 게 다음 중 군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왔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밀폐되어 있다는 것이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준다면은 군집독은 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수인성 감염병 이 말 뜻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인성 물이 원인이 되는 감염병이다. 감염병이라는 거는 전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느 한 사람만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것이 수인성 감염병이죠. 그래서 물로 인한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장콜, 파세, 유 해갖고요. 장티푸스, 콜레라,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유행성 간염 이런 것들이 수인성 감염병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물로 인한 질병이기 때문에 또 식중독이라는 의미랑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수인성 감염병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시는 식중독하고는요. 음식이나 이런 물이 매개가 될 수는 있지만 조금은 다른 조건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다수인이 밀집한 실내 공기의 물리화학적 조성의 변화 아시겠죠, 여러분? 군집독이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상수도가 우리가 이제 먹는 물이죠. 그 먹는 물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이제 급수를 받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취수, 물을 이제 모으죠. 가라앉히고, 여과하고, 마지막에 급수하기 전에 소독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깨끗한 물로 예, 상수를 받게 되는 거죠. 예. 하수도의 물은요, 버리는 물을 더욱더 깨끗하게 버려야지만이 다시 한번 환경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예비 처리, 본 처리, 온이 처리. 자, 이 자세한 얘기는 교재에 같이 보시면서 상수 처리 과정이라든가 하수 처리 과정에 대한 것들은 문제 풀이를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13번 보시면은 하수의 위생검사란 말 나와 있죠? 자, 하수도의 물이 그만큼 더럽다, 더럽지 않다, 오염이 됐다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인데요. 먼저 보시면 BOD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에요. 요구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 내가 없기 때문에 그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물속에 산소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는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도의 오염물의 양을 나타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검사하는 방법은 20도의 온도에서 5일 동안 검사를 해서요. 그거에 수치를 매겨서 하수의 오염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BOD 요구량이 그만큼 많다. 자, BOD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건 뭘까요? 그만큼 하수도가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기억하시고요. 자, 또 한 가지가 예. 자, 문제풀이가 하나 나왔네요. 수인성 감염병의 역학적 특성이 아닌 것은 자, 수인성 감염병이라는 거는요. 물로 인한 질병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발생이 폭발적이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잠복기가 짧고 치명률이 높다. 자, 우리가 함께 같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많지만 이걸로 인해서 치명률, 죽을 수 있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치명률이 높다라는 게 틀리는 답이죠. 자, 성과 나이에 무관하게 그죠? 그 물을 먹은 지역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 수인성 감염병입니다. 급수 지역과 발생 지역이 일치한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또 아까 우리가 BOD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BOD가 있고요. 이거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고요. 지금 보시는 DO가 있어요. 자, 이 DO는요. 용존 산소량이에요. 용에 대해서 존재하는 산소 양입니다. 하수도의 물을 떠서 조사를 했더니 그때 녹아있는 산소 양이란 얘기예요. 그 산소 양이 많다란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그만큼 물에 산소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그만큼 오염도가 낮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BOD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산소에 요구하는 양이 많다, 산소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염이 많이 됐다라는 뜻이죠. 요거를 꼭 기억하셔서 반대로 BOD가 DO보다 많습니다. 그죠? 어떻다는 뜻일까요? 오염도가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BOD보다 DO가 더 많다. 이런 뭘까요? 그만큼 물은 깨끗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로에서 잘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소각법에 대한 문제가 잘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소각법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위생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위생적이지만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다음 중 쓰레기 처리 방법 중 가장 위생적인 것은 이런 문제 나와도 소각을 찾으셔야 되고요. 다음 중 쓰레기 처리 방법 중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도 소각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하나 볼게요. 하천수에 용존산소라는 얘기는 뭘까요? 물속에 녹아서 존재하는 산소, 그죠? 적어요. 적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유기물이 많아서 오염도가 높은 물이다. 자, BOD가 DO가 낮습니다. 그만큼 뭘까요? 오염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수 오염을 측정할 때 BOD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돼 있죠? 그래서 하수도의 물에 그만큼 유기물, 그죠? 예, 분해돼야 될 유기물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산소가 필요로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60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대표적인 수질오염에 두 가지의 중금속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질오염의 대표적인 게 수은이에요. 미나마타 현에서 처음으로 발병이 됐다 해서 미나마타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의 지각마비라든가 언어라든가 시력, 약화 이런 것이 이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이 물에 자, 여기가 지금 수은이 농축되어 있는 물이에요. 자, 이 물에 물고기가 살아요. 자, 이 물고기가 수은에 농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 수은에 농축되어 있던 물고기를 사람이 먹게 됐어요. 계속적으로 그 물과 함께 먹게 됐어요. 그러면은 농축되어 있던 수은이 사람에게 농축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미나마타 병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카드뮴이죠.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카드뮴이 많이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물로 우리가 쌀을 키워요. 그러면은 이 농축되어 있던 카드뮴이 쌀로 키워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쌀에도 카드뮴이 농축될 수 있겠죠? 그거를 먹은 사람에게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금속 오염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천천히 축적이 되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병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두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요. 자, 꼭 읽어보세요. 자, 17번 보시면은 소음의 단위에 대해서도 요새 시험이 잘 나옵니다. 데시벨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소음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일의 능률적인 면이라든가 건강상의 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음에 의한 장애 보시면은 청력장애라든가 신경과민, 불면, 일할 때의 능률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데시벨 꼭 기억하세요. 자, 폐기물 관리법에서 소각법의 가장 장점으로 틀린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좋은 방법이 많이 있죠. 위생적인 방법이라든가 병원성 미생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다 가능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 물질을 유발하는 거는 소각으로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발생이 없다라는 거. 이게 틀린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직업병이라는 게 나오죠. 자, 직업병은요, 자, 특정한 직업 조건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 근로 조건이 원인이 돼서 이제 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열이 높은 환경이죠. 고열 환경. 아무래도 조리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이런 고열 환경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보시면은 저온 환경이에요. 동상 참호종염에서 우리가 군인들이 군화 신고 오랫동안 행군을 하다 보니까 이때 물집이 잡히거나 아픈 그런 증상들도 이런 참호종염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번째 보시면은요, 고압 환경이에요. 잠수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압 환경에서 질소가 우리 몸에서 배출이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수부라든가 해녀에게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잠안병.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한 번씩 쭉 봐주시면 되고, 레이노이드병 해갖고요, 진동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떨림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직업병이 우리가 레이노이드병도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이 외에도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직업병에 대한 얘기들을 꼭 기억하셔서요, 문제로 나왔을 때 꼭 맞추실 수 있길 바랄게요. 잠안병, 잠자가 잠수하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압과 질소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서 질소가 빠져나갈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15번의 답은 1번입니다. 고압과 질소. 꼭 기억하세요. 자, 칼슘과 인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러면서 골연화증, 골연화증, 뼈가 연해지고 약해지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카드뮴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보균자라는 말 나와 있죠? 자, 보균자는 아직 병의 증상을 완연하게 나타난 환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병원체를 갖고 있으면서 사람에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배설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보균자입니다. 아무런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보균자는 누구일까요? 건강보균자라고 해서요, 외형상으로 건강한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건강보균자 알아두시고요. 계달물 감염이라는 건 뭐냐면 물이나 음식물, 공기 등을 제외한 비활성 전파체, 숨을 쉬지 않는 전파체에 의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환자가 사용했던 옷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장난감이라든가 해서 숨쉬지 않는 물질에 의해서 병을 전달받는 것이 우리가 계달물 감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음 중 계달물 감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옷, 2번 책, 3번 장난감, 4번 공기. 그럼 뭘 골라야 될까요? 공기를 고르셔야겠죠. 자, 우리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맞는 주사가 생후 4주 이내에 처음으로 맞는 BCG, 결핵주사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을 거쳐갖고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는데,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DPT라고 하는 것도 많이 나오니까요. 시험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DPT 예방접종과 가장 관계가 없는 감염병은 찾아보세요. 뭘까요?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찾고 나니까 패스트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예방접종이 감염병 관리상 갖는 의미는, 자, 예방접종을 한다는 얘기는 내 몸의 면역을 키워주는 그런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의 가장 중요한 거는 감수성 숙주를 관리해준다. 감수성 숙주라는 건 뭘까요? 자기의 면역이 없어서, 그죠? 병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쉽게 반응하는 사람을 우리가 감수성 숙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감수성을 낮춰줘야지만이 면역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방접종은 감수성 숙주의 관리 방법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중보건은요,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위주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많이 읽어보시고, 나왔던 문제들을 또 보시고 하신다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요, 감염병이라든가 위생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셔서 문제풀이에서 더 많이 실력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공중보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